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를 갖고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기존에 했던 얘기랑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부동산을 이제 시장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주택 시장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보았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도시계획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분을 갖다 제가 모시고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몇 주 전에 한겨레 신문에 아마 토요일, 뭐 제가 온라인으로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용산공원에 대해서 쓰신 글을 보고, 이게 뭐 평시에 제가 관심 있던 분야이기도 하거니와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니까 도시계획을 공부를 하신 분 같아서, 이분을 좀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연락을 드려서, 사실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오늘 얼굴을 처음 대면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최이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생태 조경학 전공에 있는 최이규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전공을 무엇을 하셨는가요? 제가 원래 학부는 인류학을 했어요. 제 이제 우리나라 특성은요, 전공을 뭐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사실 학부 전공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꼭 학부부터 시작을 해요. 네. 용산공원이 지금처럼 가면 안 맞습니다.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용산공원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벌써 이제 가물가물한데, 미군 부대가 외국 군대가 자기의 수도의 한 가운데에 기지를 저렇게 대규모로 차지하고 있는 것부터가 굉장히 회의하기 짝이 없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다른 곳으로 이제 나간다고 한, 제 기억에는 그게 90년대 때도 용산 기지에서 철수한다는 얘기를 우리나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옛날식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리는 게 아니냐, 한국은 뭐 미군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당신들은 그게 도대체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 수도 한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나간다고 하고 난다면은, 나가고 난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정부는 처음부터 아무런 생각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리지만, 우선은 지금 거의 15년, 20년이 흐르도록 용산공원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여전히 그 불투명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가버넌스 체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거가 왜 좀 더 그 공론화가 안 될까? 제 기억에는 이게 2004년인가 강금실 장관이 당시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그 한참 용산공원을 어떻게 쓸 것 같고 이제 얘기가 네. 한참 잠깐 뭐 하다가 그냥 수르륵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글을 쓰신 걸 보고 이제 반가워서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가 어, 한참 지나서 이제 제가 초대를 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선생님 보시기에 용산공원 현재 떻게 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용산의 간략한 그 괴관을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네, 사실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음, 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음, 하듯이 워낙 이렇게 장벽으로 음, 저희가 이렇게 막혀 있었고 네, 사실 그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됐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서울이 사실 중심 시가지에서 강남으로 바로 이렇게 뻗어 나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용산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음, 사실 그닥 관심을 가질
그게 없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사실 처음에 용산 반환을 이제 논의를 한 것은 사실 거의 결정까지 된 거는 노태우 대통령께서 하신 때 하신 거거든요. 80년대 말, 그래서 90년대 80년대 초. 말에 80년대 말에 용산을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고 나니까 음. 이제 좀 우리 도시를 그때 음.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한강이란 것도 사실 올림픽 때문에 개발을 한 것이고 88 올림픽 때로 네, 하듯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신경을 쓰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용산이 이게 외국인들도 보기에도 이상하고 우리는 못 느꼈지만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사실 아버지 부시하고 결판을 봐가지고 이거를 반환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다들 사람들이 이제 김영삼 정부가 되면 반환되고 여기에 새로운 도시 계획을 해서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왜냐면 이게 남부로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한남동 쪽이랑 여기 이쪽 서쪽 네. 그쪽이랑 되게 그 벽처럼 장벽처럼 작용을 하고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하철 잠깐 그 위치를 한번 그림으로 좀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지하철 4호선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왼쪽 코너에 있는 게 여의도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마우스를 좀 써도 되나요? 네네네. 여기가 지금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 네. 여기가 이제 다 아시는 전쟁 기념관 자리고요. 네. 자, 요 다음 좀 확대해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남산이 이렇게 있고 남산 235 터널로 가는 녹사평 대로가 있고요. 네. 오른쪽이 이제 이태원이고 네. 녹사평역 그다음에 삼각지 여기 있고 이렇게 한강대로로 해서 숙대 입구로 이렇게 빠지는 이게 지금 여기가 정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네. 그 남산의 서남쪽 맞습니다. 지역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평지죠, 쭉 이천동까지. 좀 약간 경사지입니다. 네. 천천히 내려가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동쪽 편에 좀 이제 약간 경사지가 많이 있고 서쪽은 상대적으로 그 위에 있는 그 숙대 입구 바로 아래에 있는 자리는 거의 뭐예요? 이게 두 개 다 지금 용산 기지입니다. 저것도 기지예요? 이게 노스 포스트고 이게 사우스 포스트고 숙대 입구 여기랑 붙어 있어요? 예, 그게?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그래서 거의 저 위까지 가는 거군요. 여기에 네네.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미 대사관이 옮기는 부지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서쪽 편이 그 유명한 이제 용산 역세권. 네, 예. 지금 또 이제 원래 삼성이 했다가 롯데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다 포기했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리 그 교량들이 반포대교, 뭐 한강대교, 동작대교가 있고요. 이렇게 지하철 혹은 뭐 전철역도 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이 사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이걸 피해서 돌아가고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화면은 네. 우리나라 포털에 있는 지금 지도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마스킹을 해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고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물론 그 마스킹은 여기 국방부 왼쪽에 있는 국방부 자리인데 네. 여기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단순하게 좀 알기 쉽게 비교를 해보면 요 사우스 포스트, 노스 포스트를 합친 게 네. 지금 300헥타 정도, 우리가 300만 평이라고 네. 하는데 300헥타 정도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여의도 몇백 크기다 이렇게 하시는데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충 재보면 서울 시내 기준으로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그 다음에 저기 남산 밑에 충무로까지, 그 다음에 저기 종묘, 네. 요거를 있는 요 정사각형을 네, 그리면 예. 그 정도 면적이 되는 거죠. 저 위에 있는 사각형 네, 정도. 그 정도 면적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네. 볼 수 있는 그 맵인데, 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밀도차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도시가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도시고요. 이 왼쪽이 이제 기지 아닌데, 오른쪽이 이태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태원이고 여기 밑에 이제 주거지가 있죠. 예. 네. 또 왼쪽이 이제 기지 아닌데, 저희는 사실은 지난 뭐 6, 70년 동안 이 내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기지라고 하면 군사 기지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막 미사일 같은 게 있고 막 지뢰 같은 게 있고 막 그런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연히 제 친구가 미군 장교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몇 번 들락날락하게 됐었습니다. 그 네이비 클럽 같은 술집 같은데. 네. 근데 가보니까 너무 평온한 그냥 미국의 도시인 거예요. 약간 미국으로 순간이동한 네. 듯한. 예, 그래서 거기에 덴시티가 일단 밀도가 굉장히 낮고 대부분의 그 시설이 군사용 시설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장교들도 굉장히 고급 장교들이 사실은 오는 곳이잖아요. 육해 공군이 다 주둔 그 어떻게 보면 수뇌부가 주둔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원 인력들입니다. 지원 네. 인력들. 그래서 그 군인도 많지만 사실 국무원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군속. 엔지니어들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사실 치과도 소아치과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기는 소아치과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가 다 있고 그래서 그 최대 많을 때 그 안에 인구가 2만 5천 명이 네. 여기서 근무를 하거나 상주를 했다. 그래서 여기는 기지라고는 하지만 다른 기지하고는 좀 달라요. 동두천, 의정부 이런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네. 저 기지 안에 골프장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그 가족 공원이 됐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군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70년대에 이천동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놀러 갔다가 그 집 아파트 유리창에서 내려다 보니까 골프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씨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그냥 굉장히 서울에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굉장한 녹지라는 거죠. 인공 녹지긴 합니다만 남산과는 다르게 그냥 굉장히 밀도가 낮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폐율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한 15% 정도로 잡거든요. 그 법규에서. 지금 말씀하신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녹지가 아니라 네. 녹지 공간이 많은 작은 도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밀도가 낮은 네. 그래서 밀도가 여기 건폐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그러면 90%는 다 어떤 녹지거나 오픈 스페이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따로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돈 들여서 이거를 그 안에 왜냐하면 이 2만 5천 명이 그 거의 많은 민간인들이 살던 민간인들이 그랬잖아요. 보통 미국의 도시에 가면 야구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네. 병원도 있고 모든 그런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냥 이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굳이 지금 그 용산공원 저희가 기지를 옮기는데 구조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한 10년 전에 제가 들었던 통계인데 네. 지금은 아마 용산공원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터 플랜에서 5년 전에 나왔을 때는 조성 비용이 한 1조 2천억 정도 든다. 그렇게 얘기를 뭐를 하더라고요. 조성하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일단 철거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안에 1000여 개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아니 근데 얘기가 좀 앞서 가셨는데 네. 처음에 이게 미군이 용산에서 철수를 할 경우에 그것을 무엇으로 쓸 거냐에 대한 논의가 처음에 아예 공원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는 아마 그냥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아들 부시하고 단판을 또 지셔가지고 사실 두 노씨 대통령께서 이걸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이 이제 됐는데 그 사이에 취소되고 하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됐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제가 볼 때는 그때 지배적인 정서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환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때 지배적인 정서가 환경이었을까요?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제가 볼 때는 청계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 시장이 사실
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청계천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뚝섬, 서울수 네. 거기를 공원화하기도 하고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 그 그린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런 그 녹색 성장 뭐 이런 것도 이제 했지만 이 시장 재임 당시에 아주 히트를 쳤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때는 이제 공원에 대한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원 담론하고 거의 비슷한 그 중요도로 사람들이 거론한 게 이제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창 월드컵 하고 있을 때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의 존재라는 거는 하루 빨리 없애야 되는 거고 우리 눈앞에서 치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일종의 영토 수복 기념공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실제로 민족공원이라고 그거를 불렀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민족과 공원이라는 그 두 가지 이제 주제가 이제 저는 선택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많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기를 100% 공원화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하겠다는 말을 한지도 안 하지 않았어요? 네,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공원이라는 상,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개발이라는 거의 대척점으로 공원을 제시를 한 것이고 그 공원의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식의 공원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이미 이전 비용으로 9조를 썼는데 또 1조를 써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공원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민족공원이란 것 때문에 그게 우선 국유지잖아요. 시유지가 아니고. 왜냐면 이제 국방부로 넘어가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그걸 서울시에 넘겨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국가의 그걸로 됐잖아요. 국가의 일이 됐잖아요. 국가로 넘어가면서 이게 민족성이다 공원이다 근데 합리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어떤 그 길을. 그래서 민족성이란 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좀 사그러들고 그다음에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일부 이게 생긴 게 좀 이렇게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땅을 좀 그러니까 팔아서 어떻게 보면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 비싸게 팔아서 이거를 충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100% 전면적 공원화를 주장한 거는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시장 후임으로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제어권을 서울시가 가지려면 사실 이게 공원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화 계획이 이제 나오고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공원화를 선포를 하고 계속 이제 서울시랑 그 국토부하고 정부 간의 협상을 계속 했던 거죠. 누가 여기에 지분을 갖게 되냐.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게 그 용산 역세권 이게 들어가면서 그 관계하고 또 이게 맞물리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그 국제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공모전이 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 당선된 그 업체는 세계적인 수준의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그 건축은 1호제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실 수준의 건축 사무소인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공원이라는 그 답을 그리고 특히나 센트럴 파크이라는 그 정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상상력을 사실 디자이너들이 펼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원이라는 답에서는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들인데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한정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그거를 딱 주관한 곳은 어디였나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했던 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예 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하면은 그 제로 베이스에서 누가 해요? 그거 역시 정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공론화를 더 시켜서 사실은 네. 그래서 공원이라는 그 답이 정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옆에서 보면서 이상했던 것은 뭐냐면 뭐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과정에 흔히 말하자면 민주적인 프로세스가 이제 말하는 게 이제 투명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를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채 네.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 시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채널이 없이 네. 그냥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게 사실 상당 부분은 그게 개방이 안 되는 부지라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 건축가조차도 그 안에 건물을 실제로 몇몇 건물 빼고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냥 담장 너머에서 딜끗딜끗 보고 그거는 이제 다 싹 허물고 새로 짓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그렇죠.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네. 건물만 남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미 공원이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는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가치란 거는 일제시대 해방 이전입니다. 아, 그 뜻으로? 네. 그래서 해방 그러면은- 이후의 건물은 문화재라는 카테고리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거의 70년. 70년이 흘렀는데 옛날식으로 그때 그 45년 기준으로 했던 그 룰이 여전히 작용을 그런 하는 레드 거예요. 브릭 건물만 네, 네, 그거고 네. 콘크리트 건물은 아니란 거죠, 문화재가. 네. 그래서 안에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마스터 플랜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마스터 플랜이 아니고요. 아니지. 마스터 플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버짓입니다. 그 예산, 그렇죠. 예, 비용. 네.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략 1조 가량이 소요될 것이다. 그 토양 정화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 단계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그 프리리미너리 컨셉 정도, 네. 예, 그 정도고. 만약에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 그 땅을 팔면 네. 얼마나 나올까요? 전체를 다 팔면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게 그럼- 지금 평으로 매면 300만 평이라고 그랬나요? 네, 예. 그럼 평당 100만 원이어도 그러면은 300 그거만 해도 300억인데 아니 300은 넘지 3조가 되지. 네. 거의 뭐 한 수십조 값이 나오지 않아요? 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거기 그 비용이 뭐 공원화 들어가는데 1조냐 아니냐는 사실은 세 발의 피지.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이전 비용 그 구조 자체는 뭐 우리 세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조성 비용은 네. 아주 일부만 팔아도 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2000년대 당시에는 좀 환경이 담론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전면 어떻게 보면 순수 공원. 그러니까 현재의 마스터 플랜은 그때 공모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지역 중에서 지역 안에서 45년 전에 지은 건물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네, 5% 정도입니다. 싹 다 네. 말하자면 새로운 공원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인데 그렇죠. 그 계획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마스터 플랜 어떻게 만드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원 플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저도 판단할 지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웃기지 않아요?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상을 받았어. 근데 그 계획이 대중한테 안 알려져 있어. 그 마스터 플랜 자체도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거 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지?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서도 저 마찬가지인데요. 공개되는지도 몰라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그 용산공원 홈페이지에 가도 네. 사실 그냥 조감도 그렇죠. 정도, 네, 그 정도 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네, 네, 것이지, 뭐 자세한 정보는 사실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잘못하면은 물론 그 디테일을 어떻게 설계하고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만 잘못하면은 그냥 올림픽 공원 두세 개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네, 그런 네, 걱정이 좀 들어요. 그 올림픽 공원 그 저 땡볕에 잔디만 있는 네, 공원. 올림픽 공원도 사실 크거든요. 네. 올림픽 공원도 140헥타 정도 됩니다. 네, 거기 대부분의 체육관 차지하고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오래된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올림픽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를 센트럴 파크이라고 했지만 그럼 센트럴 파크만큼의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으로서의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경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식물학적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랑 뉴욕이랑 기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센트럴파크처럼 말하자면 큰 나무가 울창하고 이런 그렇죠. 공원이 될 수 없다. 센트럴파크의 물리적인 매력점은 물리적인 매력점은 식물이거든요. 네. 그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 울창한 그 식물.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센트럴파크의 가장 그 중심부라고 하는 모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근데 이제 뭐 저 정도 나무야 우리나라도 뭐 많지 않아요? 안 되나요, 저게? 그 선생님도 미국에 사셔서 아시겠지만 그 동부에는 그냥 일반 주택가에 가면 소위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같은 것들이 그렇죠. 동네마다 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이 그 정도 40년 정도 됐지만 실제로 가시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황량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짝대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은행나무라든가. 근데 왜 산에 가면 그래도 좀 울창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도시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산에 가도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산에 가도 그 절대적인 우리가 인목 축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산이 되게 좋아졌는데 사실 개개의 나무들을 울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개개의 나무들을 보면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하고 지금 비교 드린 거예요. 저희가 중국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미국 동부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면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나라하고 미국 동부 센트럴 파크하고 가장 차이는 강수량이거든요. 근데 강수량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1,400 정도 되고. 우리는 몬순 기후이기 때문에 2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중 꾸준하게 비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100mm 정도씩 쫙 오기 때문에 사실 뉴욕이 강수량이 더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7, 8월에 물은 다 버리는 물이거든요. 저거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3, 4월의 강수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3, 4월이 가뭄이기 때문에 생장할 때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질이 되게 질기고 왜 미국 가면은 나무들이 픽픽 잘 쓰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빨리 자라니까 그런 거거든요. 물을 많이 먹고. 그래서 물론 100년 지나면 잘 관리해주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센트럴 파크를 보고 센트럴 파크의 그런 느낌, 물론 센트럴 파크도 150년 됐죠.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그거는 좀 이상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말하자면 창경궁 그 정도는 같은 되겠죠. 나무 숲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 숲의 느낌하고 근데 사람들이 뭐 꼭 우리나라의 용산공원을 만들자, 공원을 하자 그럴 때 꼭 센트럴 파크에 나무가 이렇게 울창한 그걸 만들자 꼭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넓게 마련하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유지가 없다 보니까는 산에나 국유지지 평지에는 그런 곳이 없고 하니까 평지가 나온 김에 그걸 좀 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자는 그 정도 생각이지 꼭 뭐 그게 나무가 이렇게 울창해야 된다까지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매력적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많은 도시들이 센트럴파크를 모방해서 큰 공원을 우리가 보통 라지파크라고 하는데 네. 그걸 네. 만들었거든요. 대형 공원을. 네. 네. 뭐 대만도 만들었고 아, 그래요? 토론토도 만들었고 많은 도시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어보면 사람 일반인들에게 센트럴파크? 아, 들어본 적이 있다. 오케이. 뭐 런던의 하이드파크? 뭐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파리에는 무슨 파크 있어요?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볼로누라는 숲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있고 뭐 여기 동경에는 예를 들어 우에노 공원.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일본에 우리가 동경에 관광을 가서 우에노에 가냐는 거죠. 록봉기에 가거나 신주쿠 가지. 아,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우리가 용산이라는 정말 이 용산은 강남 뭐 부동산 쪽으로 일본만 따지면 하더라도 굉장히 비가 풍부해서 맞습니다. 나무들이 예, 훨씬 예. 잘 자라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땅에 그러면 강력한 그 매력, 파워를 가지는 걸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그 그냥 빈약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물론 너무 뭐 비관적에 이게 말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그런 것 같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거죠. 그리고 센트럴파크는 뉴욕에 있기 때문에 센트럴파크가 된 것이지. 네. 예, 아무리 센트럴파크 같이 공간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게 뉴욕은 그렇죠. 한 해, 예, 코로나 전에는 한 해 관광객이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그 주위가 덴시티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이 사는데 네, 한국은 지금 도시의 부심만 하더라도 쭉쭉 찢어져 가지고서 여의도, 강남, 네, 뭐 강북, 뭐 막 서울 시내 살면서도 1시간씩 돌아다녀야 되는 맞습니다. 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용산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하면 이제 나무가 그렇게 대단하게 울창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에 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공원을 만드는 건지를 좀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용산은 사실 아니죠. 센트럴파크는 사실 150년 전의 아이디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50년 전에 옷을 입고 150년 전에 자동차를 타고 지금 150년 전에 건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150년 전에 그 아이디어를 지금에 와서 다시 복제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센트럴파크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까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공원이라는 거는 네. 제시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네. 가장 안전한 아젠다예요. 공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경제학적으로 네. 우리가 기회비용 뭐 제가 잘 예, 모릅니다만 예,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원을 제시라 뭐 청계천의 그 인기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무조건 절대 선이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에서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 이제는 뭔가 150년 전에 센트럴파크에 대한 그 카피가 아니라 네. 뭔가 우리 21세 2020년 한국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와 공원을 이렇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네. 그 센트럴파크도 그렇잖아요. 나누는 거는 19세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네. 예, 그때는 도시가 완전히 악이었고 그 자연은 선이었기 때문에 옴스테드는 그 뉴욕이라는 악의 소굴에 선의 어떤 빛을 한 줄기를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의 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우리 지금 구로공단 이런 거 다 없잖아요, 이제. 네. 예, 그리고 많은 제조업들이 산업 자체가 많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네. 예, 그리고 서비스업 사회가 됐고 많은 그 뭐 창의력이 필요한 그런 경제가 됐고 그래서 기존에 그런 150년 전에 필요했던 공원의 그 수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누구나 2시간이면 동해안을 갈 수 있는, 그리고 국립공원에 갈 수 있는 네. 상황에서 굳이 서울 한복판에 국립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억지스럽게. 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도시와 말이 길어지긴 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점은 그렇습니다. 도시와 공원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정말 2020년 코리아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상을 보여주자는 거죠. 네. 그게 공원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예, 도시와 공원이 뭔가 융합된 서로의 장점만 있는 예, 그런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재미입니다. 재미. 예. 그러니까 공원 만든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거기 그러니까 한번 올림픽 공원에 주 선생님 몇 번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한 2번인가 가봤어요. 예. 1년에 몇 번 가시나요? 평생에 2번 정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한 번 가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 예, 잠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자주 가시죠.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너무 좋은 공간인데 이게 국립공원인데 우리가 전 국민들이 그렇게 가냐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듯이 정말 차표 한 장 들고 누구나 자주 찾아가고 즐기고 그 땅을 정말 제대로 쓰려면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미는 그러니까 공원의 핵심은 나무가 아니고요. 사실은 걷는 거거든요. 걷는 거. 네. 그래서 여기를 저는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요즘에 그런 민식이법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도시계획이 20세기에 굉장히 발달하게 된 것도 이 차의 등장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차를 많이 만들어서 악마가 됐잖아요. 네. 악마가 되면서 특히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차에 대한 반감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많은 도시가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디자인되고 설계가 되고 한 것인데 지금의 그 이 공원 여기는 잔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정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정말 뭐 1년에도 몇 번씩 올 수 있을 정도로 재밌고 계속 변화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예, 일부의 땅을 예, 팔되 거기를 저는 뭐 임대주택을 하자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굉장히 시장적으로 가장 비싸게 팔아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래서 옴스테드도 사실은 그 센트럴파크 주변에 예, 굉장히 고급 빌라들을 예, 그 놔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 지금도 사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센트럴파크 앞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뭐 범접도 못하죠. 그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라든가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그 비틀즈의 뭐 존 레논도 센트럴파크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가만히 놔두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거를 팔아서 예, 그 재원을 마련하고 거기에 정말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멋진 그런 우리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멋진 건축을 보여주자는 거죠. 예.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면 가장 사실 보이는 것이 그 옆에 건축물들입니다. 멋진 건축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뜻인지 저는 건축에 이제 그 자체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쓰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재원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안에 천동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당장 철거하느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를 다시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낡았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2010년 정도에 들었을 때는 불과 2, 3년 전에 완공된 건물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나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애초에 지은 게 약간의 미군을 위한 그 조그마한 그 도시 기능, 군사기지 도시 기능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그 목적을 별로 우리가 별로 쓸 데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들이 사진을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네. 주로 2, 3층 빌딩이 대부분이고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그 도시 재생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댑티브 리유즈라고 네. 리사이클이 아니고요. 예, 예. 리사이클은 예. 뭐 페트병으로 뭐 옷 만들고 하는 그런 게 리사이클인데 네. 리유즈는 원래 설계되지 않았던 용도를 네. 다른 용도로 예, 쓴다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재미가 네, 네. 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우선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들 봐야 그렇습니다. 공감을 얻을 수 네, 있지. 그렇습니다. 모르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소경이 뭐 다 코끼리 다리 얘기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미군한테 반환 받고 나서 지금 예정으로는 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 아주 일부분 반환 받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 아직 협상을 하고 있다는 아직도 거죠. 모른다. 내년 네. 정도에 뭐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면은 다 받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개를 그 자체로 하고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먼저 관점이 그거를 없애겠다는 관점보다는 저는 그거는 개발주의 그거 자체는 오픈으로 놔둔 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림 그리지 말고 지금도 네. 하루하루 네. 그것들이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걸 빨리 테이크오버를 해서 여기 인수를 해서 네, 예. 우리가 접근성을 가지고 제대로 그걸 평가하고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없애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보물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자. 예.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요새 그 경의선을 이제 돌면서 거기 공원을 무슨 공원이라고 하죠 그걸? 예, 그 뭐 연트럴 파크라고도 연트럴 하고 파크 경의선 네. 공원 철길. 그거 보시면서 어떠세요? 그거 우리 잘 됐습니까? 그거? 그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이긴 해요. 그렇죠. 레일 투 바이크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 철길이 이제 많이 폐선이 되니까 뭐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하던 그 추세인데, 네. 저는 그 추세가 이제 뉴욕에 가면 하이라인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결정판이었는데 제가 잠깐 화면 네. 좀 자료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라인인데 고가철로였던 곳을 되게 좁아요. 뭐 5m, 10m밖에 안 됩니다. 폭이. 거기를 공중 정원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파리에도 뭐 파리 플랭테라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이란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넓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 예. 그러면서 이 도시에서 맨하탄이 사실 굉장히 걷기 좋은 도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이 사람들이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맨하탄은 이제 그 일반 거리는 완전히 빌딩과 빌딩이 붙어 있고 길 앞, 그러니까 보도와 건물이 바짝 붙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걷기는 좋지만 막상 주위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박탈된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 감성의 수준이랄까요? 미적인 그런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사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우리 식재라고 하죠. 플랜팅이 없었어요. 이거는 유러피언 그 플랜팅 디자이너가 설치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공원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 굳이 공원이 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용산공원을 개방을 해서 그대로 쓰더라도 그 과도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이나 그런 거를 이제 좀 다른 좀 더 소프트한 걸로 바꿔주고 우리가 좀 부족한 녹지를 더 보충하고 하면은 그 자체로도 이미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그런 지역이나 혹은 위험한 지역만 좀 먼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접근을 막고요. 나머지 그런 시설들은 지금 그 미군이 넘겨주는 즉시 사실 손만 보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에 이제 시대가 가고 사실은 재생의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하이라인도 하이라인에 지금 식물이 굉장히 그 포커스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가철로 1930년대에 그 철의 시대잖아요. 그 카네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이 철로의 아름다운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이제 새 거에 대한 뭐랄까요, appreciation, 그 높게 그 평가하는 그런 게 이제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결핍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새 거 말고 사람들은 그 어떤 시간이 있는 그런 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복제가 안 되잖아요. 예, 새 거는 계속 복제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재생을 다시 봐야 되는 그게 그래서 이제 용산공원 안에 건물들이 누가 보기에는 쓰레기일 수 있지만 다른 좀 관점으로 보면 그게 아주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일 리는 당연히 없죠. 미국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들이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기물이라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죠. 폐기물을 네, 생각할 없애버려야 할 폐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용산 얘기는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네. 지금은 용산의 경우에는 큐레이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1000개의 건물들을 이거는 공무원 집단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공무원 집단은 그냥 마스터 플랜에서 실행하면 네, 끝이에요. 네, 네. 근데 이 1000개의 건물을 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용하려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로부터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 프로포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펠로알토 이런 데가 사실 모든 HP나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그 차고 가라지에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기서 시민들이 그 1000개의 건물을 1000개의 가라지로 바꿔가지고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은 그대로 쓰면서 공원의 역할을 하면서 그 건물들을 그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하나는 이제 시 길가에 있는 시가가 높은 그 땅을 일부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걸 갖다 똑같이 공원으로 하자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사실 그렇기는 하죠. 왜냐하면 상당히 그 길가에 있는 그 땅을 그냥 공원으로 갑자기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낭비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밀고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활용할 경우에 뭐 일종의 그런 뜻인지 모르지만 뭐 일종의 창업이 됐든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털을 잡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네.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그 플랜을 짜는데 탑다운으로 누군가가 덜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관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그 너무 비싸지 않게 사람들이 그 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게 뭐 카페가 됐든 저는 뭐 무슨 뭐 기술 벤처가 됐든 저는 그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말 다양한 그런 공간들을 사람들이 직접 다 둘러보고.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게 이런 그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비주얼 또는 컨셉처럼 예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감이 더 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자료 화면 보시면, 여기가 그 미국의 뉴욕의 첼시에 있는 그 첼시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게 에이, 뉴욕에서 왔다고 맨날 뉴욕 얘기만 하시네.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그 나비스코 과자 공장이었는데 이거를 그 얼빈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자기 딸하고 둘이서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부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혀있던 방을 다 뚫어가지고 마켓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전혀 그냥 공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마켓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방송국이 됐어요. 근데 이 바로 앞에 구글 본사가 동부 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 첼시 마켓이 첼시에 미친 영향이 큰 거거든요. 그리고 가보시면 요즘에 여관을 갖다가 미술관으로 만든다든지 목욕탕을 뭐 다른 카페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서 이제 지금 뭐 있는 저기 뭐 장교 뭐 BOQ라고 하죠. 그런 숙소라든가 그런 것도 꼭 저기 숙소가 아니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음. 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1000개의 프로포저를 받아서 이제 마치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그 전시 시설을 네. 어떤 그림으로 작가들을 뽑듯이 저는요 그런 걸로 말씀하시니까는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생각나는 게 한예종이나 네. 서울 예대나 그러니까 예술하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들한테 이 중에 일부를 갖다 그 불화를 이동을 시켜서 캠퍼스 타운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저 남산에다가 그 험한 데다가 이렇게 있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젊은 사람들이 문화 예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사실 우리나라 그런 센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공립학교를 한두 군데 두세 군데가 됐든 좋은 게를 뭐 새로 하나 좀 만들어줘서 네. 뭐 학교를 갖다 뭐 우리나라 보면 맨날 강남만 그렇다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뭐 교육기관이 됐든 아니면 뭐 공연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넣으면서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하면 그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국립조경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프랑스의 국립조경학교는 베르사유 안에 있습니다. 네. 네, 그것처럼 한국에 조경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대학에 다 있죠. 근데 네. 조경을 위한 별도의 학교는 없는 왜 거죠. 있어야 돼요? 네? 왜 있어야 돼요? 저 조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네네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앞부분 이제 용산 얘기를 좀 우리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나라 도시 땅 사용하는 방식, 도시 계획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한국에 와서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는 도시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군대 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종로 2가 영풍 빌딩과 그 서린 빌딩 땅바닥을 갖다 쥐상 주차장으로 쓰고 앉아 있고 그 한 100m, 200m만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60년 된 2층, 3층짜리 건물들이 허물어지는 빌딩들이 그냥 있고 하다못해 종로 3가만 가더라도 거기 금속 그 공예상들 있는 곳 보세요. 그게 지금 우리 60년대 만들었던 건물들, 70년대 만들었던 건물 그냥 있거든요. 완전히 썩어가는 건물인데 그게 그대로 그렇게 앉아 있고 네. 아파트는 하나같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야말로 싸구려로 그냥 흉물스러운 것들 높게만 져가지고선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으면 정말 눈 버리기 딱 좋은 것들만 전국을 갖다 뒤집고 앉아 있고 아파트 단지는 단지대로 왜 단지랑 딱 단지 사이를 갖다 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서는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해서 서울 시내 아닌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 입출구 하나 달랑 있는 그런 거를 그것도 계속해서 복제를 해 나가고 앉아 있다 보니까 도리어 기존에 있던 길마저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네네. 뭐 하나를 보고 뭘 하여튼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계획을 하셨던 그 선구자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기록을 보면 근린주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린주구, 네이버후드죠. 그래서 가까운 어떤 그 이웃을 만드는 그런 이론이 이제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우리가 저 강남 같은 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그 블럭이 큰 도로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하나의 섬처럼 그게 돼 있죠. 그래서 그 1920년대에 그 미국의 클래런스 페리라는 사람이 만든 게 근린주구 이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잠깐 자료 화면 좀 보시면 그 사람은 그런 이론으로 어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꽤 많이 있죠. 그건 대부분 서버브죠, 서버브. 네, 서버브에. 저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크게 큰 도로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이 안에만 들어오면 분당이 저렇게 돼 있죠. 사실 여의도부터 예, 그렇군요. 강남 네. 모든 도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만 들어오면 자족적인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강남 만들 때도 음. 초등학교가 그 중심이에요. 예, 초등학교를 중심에 놓고 그 안에 있고 외부에 지금 보면 여기는 외부에 지금 상업시설들이 예, 쭉 늘어서게 되는 네. 이게 하나의 그냥 유닛이 되는 거, 단위가 네, 네.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20년대에 왜 나왔느냐라고 이제 그냥 우리 도시계에서 네. 많이 가르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네. 자동차의 그 사고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초보 운전자예요. 그렇죠. 네. 네.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사고가 많았는데 그 포드가 이제 대중화시키면서 모든 초보 운전자가 다 길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사고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차량을 최소한으로 이제 네. 그 외부로 설치를 하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차라는 게 굉장한 사치품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보급되기 시작한 건데 이 안에 들어오면 차 걱정 없이 그리고 커뮤니티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영국도 그 굉장히 많은 그 런던의 집중화가 일어났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한 그 반대 어떤 대책이 바로 이제 전원 도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론이 있었다 이런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쭉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왜 이 이론을 정말 그 급격히 받아들였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험에 큰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독일에 갔잖아요. 예전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독일에 그 박 대통령이 아주 진짜 열심히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네. 그건 이제 아우토반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산림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독일이 우리나라랑 사실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전후에 이제 복구를 하는 시기였고, 하지만 독일은 그거를 굉장히 빨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전원 도시란 게 글린주구란 것이 계획된 것이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런던이 너무 과밀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런던을 벗어나서 우리가 외부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 네, 그래서 인구를 분산시키자. 그게 우리나라 60년대 상황이랑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모든 정책자들의 걱정이 서울의 과밀화를 분산시키자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박정희 시대에 강남을 전원도시 또는 서버브로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했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헐. 전원도시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때 강남 개발할 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강남 한강을 건너갔어요. 네. 거기는 용산 같은 300만 평 규모가 아니라 그렇죠. 수천만 평이에요. 그냥 다 모래밭, 뻘밭 그냥 농토였잖아요. 여기를 도시로 개발해야 되는데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정부가 일하는 가장 편한 방식이 대기업이랑 일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떼준 거죠. 여기는 네가 맡아라. 여기 네가 맡아라. 그거를 큼직큼직하게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를. 그 당시에. 그리고 광주 대단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광주 대단지로 가는 도로를 그냥 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남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강남대로라는 거 보시면 길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통과 동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 고속도로로 만든 거예요,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시면 차들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걸 만들 때는 절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차를 살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페리의 글린주구 이론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페리가 20년대 만들 때는 미국인들이 차를 이렇게 다 살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아주 귀족들만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근데 미국의 서버브에 가면 옛날에 만든 동네에도 길이 널찍해요. 그 네. 집과 집 사이, 그러니까 2층 집만 있는 동네인데도 길이 널찍널찍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강남 같은 곳을 볼 때 또는 뭐 분당이나 마찬가지지만 한 블락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지금 저 지도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보시면요, 구글 같은 데 이렇게 위에서 찍은 걸 보면 이 가로 세로 그 사이즈가 한 800~900m 정도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맨하탄이나 시카고의 도시 계획을 보면 한 블럭 사이즈가 200~300m예요. 그러니까 길게 장방향으로 쭉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한 블럭 사이즈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블럭 넘어갈 때 굉장히 저 길이 많고 대신에 밀도를 높인 그런 방식의 도시 계획인데, 우리나라는 아니 어떻게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셨던 강남대로 뭐 이런 식으로 큰 길을 뚫어놓고 블락 사이즈는 엄청 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미로에 해당되는 그 이 좁은 길로 그냥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막상 쓸모는 소위 말하는 교통의 그 흐름에 쓸모는 거의 없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분당 같으면요, 요새 출퇴근 시간에 그 들고 나가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다 병목이니까 그 블락 안에서 나오는 길은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 강남의 길이 넓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70년대 우리나라 남북 대치 상황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양에서 무슨 길을 만들었다, 그럼 무조건 그거보다 넓게 만들어. 그 한강대교인가요? 지금 그 잠실에서 넘어가는 영동대교. 영동대교 만들 때도 영동대교 원래 설계된 폭이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평양에서 무슨 다리가 하나 만들어졌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무조건 넓게 만들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로 많이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그러니까 만든 그 말씀하시기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강남처럼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의 첨단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용적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구역 안에 들어가면 그냥 뭐 2~3층짜리 빌딩이 주르르 있으니까. 그거를 예전에 실제로 그 설계를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그 비망록 같은 건가요? 그런 걸 보면 거기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용적률을 내가 15%로 제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당을 넓게 쓰고 15% 말은 내 땅의 15%만 그렇죠. 집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층짜리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전원도시의 개념을 가졌던 거죠. 강남을 저런 도시로 생각하고 개발했다니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근데 그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80년, 90년 지나가서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그 경직된 그 틀에서 지금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토지 이용 계획도라는 걸 우리가 부동산에 가면 걸려 있는 그거를 보면은 사실 강남이랑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 LH라는 그 토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대기업하고 이렇게 하나씩 띄워주고 네가 책임져, 그냥 그런 식의 방식이 쭉 편하게 어떻게 보면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토지공사가 독점하면서 토지공사는 그 대규모 수용을 하고 구역 만들고 평지 만들고 수도관 깔고 팔면 나는 모르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방식을 반복되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이 계속해서 그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지금 뭐 누구나 다 편하게 느끼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준으로서의 플래닝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그 구역별로의 플래닝만 이루어지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부분만 이제 조금 그 우리가 도시 설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아주 평이한 그런 도시가 되는, 그게 그냥 다 이해관계자들의 그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막 4,000세대, 막 6,000세대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자체가 없거든요. 없잖아요. 예, 네. 예. 그냥 건물 한두 개 예. 정도 만들든가. 그리고 너는 대우 아파트 살고 나는 삼성 아파트 살고 네. 너는 LG 아파트 이것도 되게 웃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업의 그 구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소득이 3만 불이 넘고 뭐 차가 지금 5천만 인구에 한 2천만 대가 돌아다니는 나라에 걸맞는 도시의 모습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사실은 강남만 하더라도 큰 대로변 앞에만 크게 돼 있지 그 뒤만 가더라도 여전히 구닥다리 빌딩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역사에서 사실은 어떤 도시성이라고 하죠. 얼바니티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맨하탄에 갔을 때 느끼는 그 도시의 맛, 도시의 멋 그런 거를 느껴본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성격상으로 굉장히 고독한 성격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희 위에 세대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고향, 뭐 내 시골에서의 추억,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몸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항상 전원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잘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고 참 선생님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독일 가서 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근거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독일만 하더라도 블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격자형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시파크처럼 조그만한 그 자그마한 소규모 공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맞습니다. 방식인데 그런 면에서 혹시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정희가 젊은 시절에 만주군관사 학교를 나왔고 그 당시 만주국이 소위 말하면 그 일본이 생각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그 모형이 돼서다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봉천 같은 곳을 당시에 일본의 만주국들이 어떻게 플랜을 짰는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혹시 그런 것이 박정희 시대에 만들었던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연관없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만주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국에서 실행하려던 것, 특히 이제 봉천이나 이런 자기네들의 그 심양이니 뭐 이런 곳에서 했던 굉장히 많은 그 신문물이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도 도입이 됐지만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중국도 보면은 큰 대로로 크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구글로 봉천 뭐 쳐서 위성 사진 찍어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혐의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모던 건축이라고 하는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하는 그 건축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축가 중에 가장 지금 이제 영향이 많다고 하는 르코르비제가 맨하탄을 갔었거든요. 이 사람 맨하탄을 정말 경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위스의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도시는 빛의 도시라고 해서 높은 타워들이 있고 그 중간에가 숲으로 그냥 뻥뻥 띄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어떤 그림을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조감도 있잖아요. 꼬르바제. 꼬르비제.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뉴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층 건물들이 공원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뉴욕의 건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왼쪽에 게 이제 스탠다드 오일 락커펠러의 그 건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부가 이제 길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쭉 휘어져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는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리버사이드의 도로란 건데 다 그 건축물은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게 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모더니즘 건축이 들어오면서 이 오른쪽에 건 시리은행 건물인데 이게 이제 건축이 도시의 그 룰을 완전히 그냥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자체가 이제 그 도시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많고 그 꼬르비제의 어떤 그
이상적인 도시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것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은 녹화니까 선생님께서 그 비세 도시의 그 조감도를 좀 우리가 구했어서 그 네. 편집해서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어디서 이제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그게 딱 우리나라 지금 판상형 아파트 단지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제가 러시아 가서 모스크바에 있는 주거 단지나 이런 큰 빌딩들 해놓은 게 딱 그거예요. 근데. 네. 이거 소위 모더니즘에 의한 도시 계획에 그 양반이 엄청난 영향을 줬고, 그것이 소위 말하면 센트럴 플래너의 힘이 강한 나라에서는 그 실현이 되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모더니즘의 그 이상이란 거는 네. 사실 굉장히 그 민주였죠, 민주. 그러니까 그 계층별로 돼 있던 것이 그런 아파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잖아요. 예, 몇 층에 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게 가장 비민주적인 중앙 정부가 센 공산국가나 그렇죠. 아니면은 독재국가에서 실현이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 평등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네. 예, 그런 평등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권력자가 그냥 일반 주거하는 사람의 바람과는 아무 무시를 하고 그냥 싹 밀어버리고 그냥 새로 만든 거죠. 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식의 그 공산국가들을 가보시면 거기 빌딩들 저놓은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빌딩들이랑 비슷합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느낌이. 신기하다. 브라질리아도 말하자면 이제 그런 꼴이죠. 보면 큰 빌딩과 녹색 지구 있고, 사실 사람은 아무도 안 다니고, 네. 거기에 따라서는 죽은 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 캔버라나 호주의 네. 뭐 계획 그렇죠. 도시들은 네. 다 그렇죠. 네. 그렇죠.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막상 사람들은 안 다니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생각해 보세요. 그 20세기 초반에 이 자동차라는 문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핸드폰 하나에도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자동차라는 거는 정말 경이로운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항공기. 네. 그 락펠러도 항공기 매니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에 사람들이 굉장히 도취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게 그 꼬르비제도 그렇고 자동차 다 매니아들이었어요. 자동차의 아름다움을 주택이 정말 자동차의 아름다움에 몇 분의 1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부딪힌 거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꼬르비지의 비세도시처럼 네. 자동차가 쌩쌩쌩 다니고 사람은 높은 고층의 획일적인 빌딩에 쭉 사는, 그 다음에는 바닥은 말하자면 나무로 돼 있는 것은 네. 아까 말한 근린주거라는 개념이랑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우리는 좀 섞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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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근린주거 안에 비세도시를 단지별로 만들어 놓은 자연을 만든 거죠. 그런 그걸 거죠. 이제 저희 전 세대 분들은 그걸 자연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냥 가짜 자연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죽은 자연인 게, 그러니까 제 그 일가족 중에 한 분이 그 분당의 그 아파트 고층 파크뷰 네네. 거기에 사시는데, 거기 가보면 30층 빌딩이 주르르 서 있는데 이제 아래층에 그 공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다녀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으로 차 끌고 나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말하자면 뭐 조경도 해놓고 하는데 정막강산이고, 더 웃기는 것은 그럴 만한 것이 바로 옆에 고속화도로가 다녀요. 네네. 차 소리가 엄청납니다. 거기서 굳이 걷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코르비제가 세웠던 그 녹지란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들어가서 즐기는 녹지가 아니에요. 아하. 이거는 띄우기 위한 녹지예요. 띄우기. 예,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인동 간격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밑에 가서 뭐 조경 이제 공간을 즐기는 분이 적다고 하시지만 그게 사실은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그 전에 우리나라가 지으면 무조건 팔렸잖아요. 네. 근데
브랜드가 들어오고 뭐 프루지온이 예, 뭐 예, 어쩌니 들어 레미안이니 우리 저희 손호영 교수님 그 하셨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그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파트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게 짓기 때문에 비슷하고 실내로서 차별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조경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경 공간으로 차별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1억짜리 소나무를 그렇죠. 뜬금없는 소나무가 막 여기저기 심는다거나 뭐 하여튼 근데 그거는 해봤자 건물의 유닛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돈 효과 있는 투자였던 거죠. 그게. 저도 그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비싼 나무를 하는데 전체 건축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진 이렇게 찍어서 뭐 선전할 때 쓸모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도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 이제 토지 사용 계획 이거 역시 일본에서 60대 초에 저희들이 갖고 와가지고선 1, 2종, 3종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데 이거 역시 그렇게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게 뭐 대표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본의 도시를 보십시오. 뭐 완전히 잿빛 회색으로 막 쥐덮은 그런 건데 그걸 갖다 우리가 지금 갖고 와가지고 쓰니까 우리라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더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요약을 하면 용산공원이라는 것이 지금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 폐쇄적인 프로세스로 폐쇄적인 가버넌스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산공원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럴 경우에 기존의 용산공원 그러니까 용산기지공원 안에 있는 기존의 건물들을 옷으로 치면 리퍼포즈죠.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공간을 쓸 때 우리의 도시에서 지금 부족한 것이 꼭 공원만이 아니고 다양한 창조적인 공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쓸 수도 있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2부에 해당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의 원형이 됐다라는 근린주구라는 것이 알고 보면 큰 블락별로의 전원도시라는 계획에서의 그 도시 구획을 만들어 놓았던 구획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막상 우리는 그것이 도시의 중심부가 되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면서 또 막상 건물 짓는 것은 그거와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코르부지에의 그러한 그 비제 도시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건물과 건물을 갖다 우르르 똑같이 쫙 짓고서는 중간중간은 녹지를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이 또 그 근린주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주 기괴한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는 아무도 못 보는 맞습니다. 이런 도시의 모습이 생긴 거죠. 이해를 못하죠. 이게 왜 저도 처음에 와갔을 때 아니 저는 이제 14년을 외국에 살다가 와서 그 사이에 이제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싶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대요. 그래서 전 이거를 누구랑 말을 해야 이게 이해가 통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어반 플래닝을 하시는 최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